안녕하십니까. 저는 업무보고 사회를 맡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김재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부처 하나만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네요. 해수부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해수부에 이제 그 준비된 자료를 봤는데 뭐 워낙 꼼꼼히 준비도 잘하시고 특별히 뭐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해수부는 부산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고 또 이전 자체를 준비하는데 에너지 소모도 많을 것 같은데 뭐 그 와중에도 업무를 상당히 잘 챙겼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수부를 부산으로 따로 떼가지고 옮기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만큼 해수부의 부산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평생의 삶의 터전인 또 서울 또 세종을 떠나서 또 부산에 새롭게 자리 잡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보고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하여튼 제가 이 업무 보고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게 또 공무라고 하는 게 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남의 일이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그렇게 관심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국가 공무라고 하는 게 뭘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또 관심 갖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 제가 업무 보고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재미있게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참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도 없다, 뭐 품격도 없다, 뭐 이런 비난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양면이 있는데 그게 잃는 점이라면 또 한편으로 재밌다 이렇게 해서 관심도를 제고한 건 또 성과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업무 보고를 한 이유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국정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머슴이죠, 머슴.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서 또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이익에 부합하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또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잘하면 또 그걸 숨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내부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좀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일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최고 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또 명예 이익 혜택만 누리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어떤 조직의 책임자 또는 어떤 조직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사실 거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종류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흥하는 가게가 있고 망하는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흥하고 망하는 게 객관적 조건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 주체, 주관자들의 태도와 마인드, 행동이 달려 있어요.
특히 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무, 이런 공직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야말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대처럼 망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정조대처럼 흥하는 시대도 있었던 거죠. 거기서 제일 큰 차이는 결국 선조와 정조의 마인드 차이였을 겁니다. 평소에 공부하고 진지하게 세상을 둘러보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게 시정될 수 있는 기회를 그 별 무겁지는 않겠지만 징을 들고 다니면서 징철하고 가지고 다니는 그 태도 자체만 해도 지방 관아의 관리들이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자기 고을에 있는 주민이 혹시 징체 들고 한번 쳐버리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게 경계의 효과죠. 공직이라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든지 자기가 보고서라고 이렇게 써서 상신을 했으면 자기가 써놓은 글자의 의미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난 이 안에 있는 것만 대체적으로 물어보죠. 자기가 써놓고 몰라요. 아마 실무자가 썼을 테고 과장이 챙겨봤을 거고 국장이 점검했을 거고 또 뭐 실장이든 아니면 차관 거쳐서 장관까지 봤을 텐데 각각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다 거쳤을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써놓은 책임져야 될 사인한 그 문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은 이제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일선의 실무자만 손끝으로 이렇게 필요한 꼭 해야 되는 것만 까작까작 깨작 이렇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정말로 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토론하고 의견 주고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최소한 그런 걸 해보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쯤에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겠지만 다시 또 한 6개월 이렇게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 되죠. 우리는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해요. 대신에 아주 상식적이죠. 그냥 자기 하던 일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국무회의 때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기관의 책임자 지금은 이제 장관님들이 아마 자체 업무 보고도 했겠죠. 이제 각 실 단위, 뭐 국 단위, 과 단위도 그 소속 그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관료 조직의 특성인데 세상이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하는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관료제의 특성이죠. 가장 젊은, 가장 권한 없는, 가장 신참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이 꼰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동떨어지, 왜냐하면 이 지위가 계급이 올라갈수록 자꾸 현장으로부터 멀어지죠. 한 계단씩 자꾸 멀어져요. 나중에는 권위와 권력만 남는 상태가 되면 뭐 부하들은 눈앞에서는 복종하고 따르겠지만 뒤에 가서는 흉보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전에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소통 통로가 좀 다양해지면 그게 다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저한테 막 다 들어와요. 메시지로 들어오고 뭐 쪽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조직이 아래 위가 소통이 잘 되면 그런 그 꼰대 노릇하는 사람들은 좀 견뎌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각 부서 내 자기 팀 내에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특히 이제 계급이 높은 우리 관리자일수록 좀 현장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일선 직원들, 하위 직원들, 신참 직원들, 신입 직원들의 얘기를 좀 자주 들어보는 브레인스토밍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게 본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조직에게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국가에도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 하나 좀 마저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이 총리님, 제가 이 얘기는 아까 못했는데 이 얘기는 메모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전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은 잘 할 거예요. 그럼 제가 공직사회는 그런 건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게 어떤 거냐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스스로 모르는 뭔가의 문제점, 또는 우리 구성원 중에 일탈하는 소수의 일탈행위, 소위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보던 걸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각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느껴집니다. 보면서도 캐치가 안 돼요. 눈에 스치긴 했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좋은 기회가 뭐냐면 그게 국회 같은 거예요. 특히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무슨 비판적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새겨서 잘 받아들여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바빠서 못했는데 조만간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회에서 지적된 거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제대로 됐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국회용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언론, 뭐 이런 시민단체, 야당, 국회, 또 감사기관, 뭐 이런 데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 시정을 했는지, 그들의 지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잘못된 경우는 그건 이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죠. 어쨌든 이걸 처리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주시고, 다음 아마 뭐 6개월호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업무 보고를 하면 주로는 이제 기존에 지적됐던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을 주로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뭔가 점검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방정부들의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할지, 나름 뭐 의회 제도나 다 있긴 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각 부처 단위로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지방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보고회라고 하는 게 너무 긴장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처음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좀 부드러운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일이거든요. 약간 이게 느낌이 좀 멀어 보이지만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만큼이나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의 삶에 치명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 걸 당연히 아실 테니까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국무회의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역전됐다고 해요. 이제 과거에는 언제나 1등이 경제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하는 게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정확하게 맞는 거죠. 민도가 좀 높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잘 쓰여지고 모든 공식적인 권력 배분, 권력 행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 되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사회가 되죠. 그게 또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해가 있는데 오늘이 이제 보고의 마지막이니까 사실 말이 없으면 잘한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데 제가 주변 제 아내도 그러고 자꾸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뭐 문제 있는 거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게 되냐고 저한테 자꾸 야단치는데 잘한 거 칭찬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업무 보고를 이제 시작을 할까요? 네, 준비된 게 있으면 준비된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이 보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보입니다. 북극 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을 위한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새 정부 6개월 핵심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핵심 성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완료하였고 범부처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해운기업 2개사도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둘째, 해운항만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를 2배로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 6척도 준공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해양수산 저력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수출액은 이미 1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2028년 유엔 해양총회의 대한민국 유치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해양수산부 내년에 많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엄선해서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전통수산업의 혁신, 해양주권 확립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입니다. 첫 번째,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입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북극항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7월부터 10월은 일반 선박만으로도 북극항로 운항이 가능하고 그 앞뒤로 2개월은 세빙선을 이용하여 운항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은 안전상 이유로 현재는 운항이 제한적이지만 운항 가능 기간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러시아 수역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국 동향입니다. 중국의 하이제 해운은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였고 뉴뉴시핑도 올해에만 22번 북극항로를 운항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37조 원 규모의 북극항로 개발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 운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국지 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러 제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대러 제재가 해소가 되면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극 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LNG, 원자재 수송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러 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캐나다로 향하는 북서항로 시범 운항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거점 조성을 위해 금일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항 3.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사법, 금융, 기업 인프라도 집적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해운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 연계 발전시키겠습니다. 트라이포트 등 교통물류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5극 3특 중 1극인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동남권 발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출범한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통해서 동남권 투자공사에서 투자할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수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어업 생산 구조를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우선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을 집중 감축하겠습니다. 예컨대 근해 어선의 약 40%를 5년간 시한을 정해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남은 어선은 대형화, 현대화를 유도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은퇴하는 어업인들에게는 대체 일자리 지원 등 소득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을 해보면 어업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연례적인 사업을 반복을 하면 우리의 어선어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어업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업은 스마트화, 규모화를 통해 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먼 바다와 동해에서도 신규 양식 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지구도 지정하겠습니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기준 K푸드 수출액 중 수산식품은 약 24%를 점유하고 3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김입니다. 국산 김은 세계 교역량의 72%를 차지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1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성공은 스낵김과 같은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과 함께 한류 마케팅이 합쳐졌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부도 김 수요 급증에 맞춰 지난해와 올해 양식장을 3,000헥타르 이상 추가 개발해서 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김 수급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이외에도 참치, 굴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식품 수출액 40억 달러, 김 수출액 15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주권을 확립하고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퇴거에서 납포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고 벌금 한도를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제5차 독도 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무인 도서 관리를 위해 2027년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유엔 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년 초에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범부처 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키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같은 해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유엔 해양총회는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까지 확장된 정상외교의 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새로운 바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4,100명의 우리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보고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15쪽입니다.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입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세 가지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어민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불법 외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고 마약, 미립국 등 해양으로 유입되는 국경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국토 면적의 4.5배인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위성 등을 활용한 해양 영역인식 구축과
경비함 증강 배치를 통해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선의 대응은 사고 이전의 예방이라는 신념하에 선박 교통강제를 확대하고 연안 순찰 드론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구조, 안전장비를 확충하여 국민과 경찰관 모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대형 재난에 즉각 투입 가능한 특수구조대 등 구조 역량을 보강하고 긴급구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안전 중심의 수사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업재해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와 해양 오염을 동반하는 복합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R&D 등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첨단 교육 훈련과 현장 인력을 보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경찰청에 그 연간으로 따지면 이유 사유를 불문하고 일종의 순환사고, 해난사고, 해난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그 연안 사고에 금년도에 103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박에서 그러니까 해상에서 사고 난 것이 6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하게 되면 한 170명에서 18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연간 추세로는 늘어가는 중이에요, 줄어가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예. 그 바다에 빠져서 익사 사고가 제일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박 내에서 무슨 사고 이런 거나 그 60몇 건? 그러니까 선박 사고는 이제 어민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요. 어민들은 이제 구명조끼도 이렇게 착용하는데 다만 이제 연안에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갯바위라든지 낚시하다 죽는 사람. 그런 분들이 사망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낚시객들 사망자는 연간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바다에 배 위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갯바위 낚시하든지 가리지 말고. 그 저희가 낚시 선박이 연 한 4,000척 정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망으로 이야기하면 낚시어선의 사망은 제 기억으로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군요. 오히려 그러면 저기 갯바위 낚시 이런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갯바위 낚시하고 합하게 합쳐서? 되면 한 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갯바위 낚시가 훨씬 더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선상 낚시보다? 예, 갯바위하고 이제 갯바위 낚시가 많이 사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갯바위 낚시도 맨날 사고 나던 데서 사고 나지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현장을 더 자주 순찰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위험 지역은 저희가 출입 금지 구역을 지정해 놓습니다. 요게 이제 44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요 4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줄어든다니까 다행이죠. 자, 그러면 서면 준비된 거 가지고 좀 볼까요? 현재로서는 해수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북극항로 개척이죠. 아까 보니까 그 여름 석 달 그리고 조금 쇠빙선을 대동하고 다녀야 되는 게
전후로 한 달 정도? 그럼 그 7월 말부터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쇄빙선 없이도 다닐 수 있다고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 4개월 정도는 쇄빙선 없이도 다닐 수는 있고요. 예, 아마 러시아에서 제도적으로 쇄빙선을 붙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물리적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쇄빙선이 필요하긴 하겠죠. 인도선 같은 개념으로. 예, 선도하는 의미로 예,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유럽까지 가는 거리나 비용이나 시간이 약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름철에 쇄빙선 없이 갈 수 있는 기간에는 만약 유럽으로 가는 화물이라면 물론 중간에 기착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만적하고 유럽으로 바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저기 남쪽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의 제한 요소는 항로가 잘 개발이 안 돼 있고 좀 잘 모르고 예, 수심도 좀 얕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확인도 좀 불확실하고 항로가 정확하게 개척이 안 돼 있다 그런 문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국제 정세 러시아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러시아 영해를 지나지 않고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북동 항로 가는 수역의 대부분은 러시아 영해거나 이이지라서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다고. 경제 수역, 이제시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럼 거기 지나가는 거 거기서 뭘 잡는 거 말고 지나가는 것도 거기 통제를 받아요? 국제법적으로는 뭐 이의지는 당연하고요. 영해도 그 무해 통항이라고 해서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단순 지나간대요. 통과는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빙이 열거나 이 열악한 데는 연안국이 좀 더 강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러시아는 이제 통제권 주장을 하고요. 더 위해 주겠다 우리가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쇄빙선도 자국 쇄빙선을 앞장 세워서 운항을 해라 뭐 이런. 근데 문제는 쇄빙선 비용을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게 국제 제재 위반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은 전기 항로를 개항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건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이걸 합의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국제 제재를 해서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파악하고 있기는 자회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하면 요 자회사는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갈 일은 없는 선사인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당해 상관없다. 뭐 상관없다. 네, 북구항로 추진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국적 선사인 코스코는 현재 북극 항로를 다 운행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중소 선사가 있습니다. 윤요 시핑이라든지 하이제라든지 이 시핑들은 조그만 회사고 사실 대미나 유럽 쪽에 그 경제 제재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측하고 그런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그 지금 러시아 쪽에 쇄빙선 에스코트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자유운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항로라고 하는 게 특성이 초기에 선점을 하면 나중에 진입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기 항로를 개척하고 거기를 계속 항로를 많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열리고 나면 우리는 그때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때요? 먼저 운항한 경험을 통해서 뭐 운항 경험, 노하우, 데이터들을 이제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운항상의 안정감, 뭐 효율성 이런 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화주들한테 더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초기에 꼭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하는 개념으로라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항로 개발도 하고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쨌든 부산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요 한 사이클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그쪽 지나가 본 일이 없나 보죠? 그 항로를 전체로.
전체를 컨테이너로 해서 운항한 적은 없고요. 이제 벌크 화물이라고 해서 이게 뭐 컨테이너가 아닌 화물을 러시아하고 우리 항만을 왔다 갔다 한 것은 저희들이 5번 정도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러시아. 그냥 그거는 북극 항로라기보다는 러시아와 대한민국 사이 항로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겹치니까. 북극 항로를 일부를 운항을 했기 때문에 예를 저희들 유럽으로 가는 진정한 의미의 북극 항로를 실제 가본 일은 아직 한 번도 없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컨테이너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뭘로는 가봤어요? 탐험선으로? 그 다른 과거 걸로 뭐 5차례 가봤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북극 항로 추진 본부장입니다. 과거 5차례 저희가 그 운항을 한 적은 있는데 유럽까지? 유럽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유럽 근처에 야말 반도라고 있습니다. 야말 그 반도. 야말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랜트나 이런 것들을 싣고 국내에서 갔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까지 간 건 아닙니다. 거기서는 뭐 그렇게 멀지 않다. 유럽까지. 예, 그렇습니다. 야말 반도가 있어요. 어쨌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탐험한다 생각하고 잘 좀 연구하고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호기심인데 8페이지 아래 부분에 이런 게 있어서 부산항 신항 7부도 1개소가 완전 자동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왜 감이 잘 안 와서? 야외에는 사람이 없죠. 북극항로 추진본부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화는 그 항만 내에 있는 크레인이나 운송 장비 내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게 자동화입니다. 대신에 전체 컨트롤 센터에서 다 크레인을 보고.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자동화고요.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와 피지컬 AI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의 판단이라든지 작동까지도 그 저희 시스템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동화로 지금 나가는 지금은 겁니다. 자동화라기보다는 무인화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자동화, 다음은 인공지능화. 아까 그 얘기 중에 북극 항로에 쇄병선 임차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회사의 자회사, 손자 회사를 통해서 하면 제재는 손자 회사 정도에 끊기고, 그거는 뭐 유럽이나 다른 지역은 안 가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그 현재 러시아 쪽에서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 러시아에서 그 운항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로사톰이라는 그 러시아 원자력 관련된 공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인데 거기서 정권을 가지고 있고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원칙적으로는 세빙선을 붙여야 되지만 여름에 그 유빙이 없거나 안전한 항로일 때는 세빙선을 면제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 됐을 때 중국 선박들은 세빙선 에스코트 없이 다니거나 혹여 에스코트를 할 경우에 그 말씀하신 작은 중소선사들은 별도의 어떤 그 지불 방법을 통해서 지불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로 슬쩍 주고 뭐 이러나요? 모르게. 아무래도 위안화 결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차단해서 여름 한철이라도 좀 시범 항로라도 개척해서 어쨌든 자료 데이터 축적은 계속 해나가야 될 텐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선사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름철에는 쇄빙선을 안 붙이고 운항을 하게 해줬단 말이죠. 뭐 똑같은 조건을 저희들도 뭐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외교 관계도 중요하겠네요. 지금 그 북극 항로 중에 소위 북동 항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왼쪽이 북동 항로. 거기 말고 소위 북서항로라고 하는 게 이제 오른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가는. 알래스카를 지나서 캐나다 쪽으로 가는 거죠. 연안을 통해서 가는 그쪽은 별로 사업성이 떨어지나 보죠? 바다 여건이 더 어렵습니다. 북동 항로보다. 수요도 그리 많지 않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은 이제 그쪽도 그렇게 전체를 운항을 해본 네. 사례가 없습니다.
네. 15페이지 상단에 그런 내용, 아까 저기 PPT 발표도 있었는데, 식품 수출액 130억 불 중에서 수산식품이 30억 불이다. 그 중에 김이 10억 4천만 불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 앞으로 5년 후 수산식품 수출을 40억 불로 목표를 잡았다. 그 중에 김은 15억 불, 그러니까 한 45% 이렇게 늘려 잡았다. 이런 거죠. 네. 너희 이거 너무 소심하게 잡은 목표 아니에요? 안 그래도 대통령님 그 말씀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들 테스트 해본 거예요?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제가 한 17억 불, 8억 불은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안 되겠냐는데 제발 차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수출을 많이 해버리면 그렇죠. 국내 수급도 뭐 국내 또 김 가격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그래서 원물을 여기서 너무 많이 수출용으로 해버리면 국내에 문제가 있으니 그럴 수 있는데. 고부가 가치로 빨리 전환을 해서 그걸 통해서 금액을 늘리자. 그러면 17억 불까지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 양식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2,700헥타르, 금년에 626헥타르, 3,300헥타르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김 양식 시설이 경기만까지 올라왔던데 지금 서해안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북상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 김을 생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한중일이 대부분입니다. 일본도 해요. 한국, 일본, 중국.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 김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 아닌가요? 저희들 미국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고요. 미국이 제일 많이. 일본으로도 많이 수출합니다. 우리 수산실장이 조금 더 보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지금 미국이 작년에 약 2억 1천만 불 정도 미국으로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약 2억 불 정도 그렇게 수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것도 실제로는 거의 노동력에 주로 의존하는 1차 산업인데 왜 이게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네,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우리나라 김이 갑자기 이제 해외 수출이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K-팝 문화인 물론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하죠. 특히 캐대원 같은 경우에 김밥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폭발적으로 김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간식용으로 이렇게 스낵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초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낮은 인건비에 낮은 지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생산 원가는 우리보다는 훨씬 낮을 가능성이 많고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거는 지명도 이게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그거 말고는 생산 원가에서는 크게 우리가 많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품질이 좀 다른가요? 예, 품종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단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김 종자보다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김 자체가 일본하고 경쟁을 해도 조금 품종 때문에 예, 품종도 그렇고 또 수질이라든가 생산 여건 자체가 원산지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도 일단은 우리가 유리하긴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생각난 건데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려 그러면 어민들하고 충돌이 많죠. 네, 아무래도 의장을 그쪽에서 그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죠.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어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뭘 잡는 사람도 나도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대요. 실제 그쪽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긴 합니다.
뭐 한두 번이라도 왔다 간 기억이 기록이 조업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장을 잃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라던데 그건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 이제 현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저기 아주 기록 남겨놓고 그러면 개발하는데 특히 해상 풍력은 여기저기 다 해야 되는데 거기 나도 거기서 고기 잡았었다 한때 조기도 잡았었다 오징어도 잡았었다 이러면 다 보상해줘야 됩니까? 근데 주장은 하는데 저희들 이제 다 조업 실적, 위판 실적으로 그거를 위판 실적. 입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 실제로 어떠세요? 이게 해상 풍력은 소위 고정식 바다에다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 고정식은 일정한 수심 이내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그러면 깊어지면 이제 연안이고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예. 그 연안에 고기잡이나 아니면 어로 행위로 그 먹고 살던 또는 뭐 어쨌든 수입을 얻던 사람들과 합의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진척이 좀 느리다고 하죠. 주로 어민들하고 이해관계 조정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절차들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절차에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어민과의 이 상생 모델을 그동안 논의는 해왔지만 뭐 예를 들면 이익공유 방안을 뭐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놓고 각자 상황에 맞는 거를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이 공론화된 합의된 모델이 없어서 아무래도 네. 그거에 따른 거래 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 안을 만들어서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거 중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의견 조율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업인 수협이 참여하는 해상 풍력 이익 공유 모델을 개발한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둔 연안어업 종사자겠죠? 제일 이해관계가 큰 어민은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둔 그 근처에서 선착장에서 배 세웠다가 고기 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제일 이해관계가 많을 거고요. 거기는 하여튼 그런 경우 그 인근에 생계 터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어떤 이 사업의 사업권을 일부 같이 공유하는 게 저 신한 모델처럼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협의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그런 방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역별로 수협이 있으니까요. 수협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면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이 근데 여기서 하나 가능하고.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게 그 일정의 이익을 나누더라도 그게 마치 그 지분권처럼 되면 안 된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언젠가 해상 풍력을 개발할 때 거기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좀 권리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배당받을 권리든 뭘 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 나중에 서울로 이사가 버렸다. 근데 누군가 그 동네 새로 이사를 왔다. 누구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그 권리를 인정할 거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든 뭐 그 귀촌 귀농을 좀 권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지분 권리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떠나면 그 중에 일부를 잃게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거를 기회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기금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네. 그 지역이 살잖아요. 네. 근데 그 횡하니 그 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첫째로. 그 두 번째는 이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어업인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고기를 못 잡는다. 그 저기 해상 풍력 시설을 만들면 그런 거라면서요. 그런데 반대로 낚시하기가 좋아진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무래도 구조물이 들어가면 고기는 좀 모이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풍력 발전 단지에는 낚시업이 상당히 흥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업을 겸해서 하는 모델을 그 방향을 이제 네. 개발하고 이제 적용하는 데는 있고요. 저희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낚시 인구가 점점 늘잖아요. 예, 계속 늘고 근데 있습니다. 어족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근데 해상 풍력 단지에 고기만 잘 잡히면 저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디든 가잖아요. 하루 종일 걸려서도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 사업으로 하나 좀 편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낚시를 포함해서 어쨌든 어업과의 양식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또 적극적으로 하나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 다음에 해양 사고 관련해서 저번에 매우 불행한 일인데 그 갯벌에 빠진 사람 구조하러 해경 대원이 들어갔다가 예, 영파 그 출소. 친구가 사망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구명조끼 자기 거 하나밖에 없고 혼자 출동하는 바람에 예, 예. 그 대신 벗어주고 사망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예. 이게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저기 선상에서는 구명조끼 입고 예. 또 당연히 준비해 가야 되고 예.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직원은 그 구명조끼를 자기가 입고 갔다가 그 벗어준 거죠. 예, 그 벗어 다행히 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예를 들면 낚시배 타고 가면 낚시배 위에서는 당연히 구명조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 지적대로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그 바다 낚시는 구명조끼를 다 입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 낚시를 하러 가면. 근데 이제 갯바위를에서는 잘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미끄러져 떨어지면 이제 예. 익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좀 안전의식의 문제인데 요새 제가 매일 이 사고를 보고를 봤는데 매 똑같아요. 축사에 올라갔다가 지붕이 무너져 떨어져 죽었다. 이거 한 3, 4일에 한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축사에서 떨어졌다.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 어디 계구부에서 떨어졌다. 매 똑같아요. 해난 사고 나면 구명조끼 없어서 죽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당연히 설마 내가 뭐 그럴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는 해경이 좀 엄정하게 단속을 좀 해서 예. 딱지라도 좀 철저하게 떼고 예, 예. 선주한테 책임도 묻고 예. 좀 그런 거라도 해서 이런 안전장구 미비로 사망하는 사건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저기 이건 좀 약간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원래 경찰은 2인 1조로 출동하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 경찰 해경은 혼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책은 다 했나요? 예,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아, 있고요. 예. 이제는 불행한 일이긴 한데 그 다음에 지금 해경은 이게 마약 뭐 등등의 밀수 문제도 꽤 중요한 업무죠. 그렇습니다. 예. 밀수 예방도, 밀수 단속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위 밀항, 밀수 이런 게 좀 쉬워요? 기본적으로 밀항과 밀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다만 최근에도 이제 관세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마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세관은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지만 해양 경찰은 이제 먼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감시 방법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선박들의 뭐 입출항이나 예. 뭐 운항이나 이런 것들 뭘로 감시해요? 일단 육군에서 TOD를 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TOD로 감시하다가 이상 물질이 있으면 저희 해경에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서 해경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TOD는
엔진의 열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예, 열상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잡을 수 있나요? 사람 체온도 체크되나요? 예, 사람 체온 체크됩니다. 그 공중에서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감시는 해요?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안 돼 예, 있고요. 아직은 위성으로는 통신만 하고 있고요.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는 위성은 우리나라의 각 부처 기관들에 꽤 있는데 군에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뭐 기상청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예. 있는데 경찰 내가 보기 해경은 그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 MDA라는 사업을 해서 그런 위성 정보를 사진이 오면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감시 자산을 활용한 곳을 이제 분석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경비를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기관들이 가진 거 같이 보면 되잖아요. 해상 촬영한 거를. 예. 근데 해경은 그건 준비는 지금까지 안 했다. 언제부터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금 위성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MDA를 하게 되면 이제 초소형 위성을 44기를 쏘게 됩니다. 다부처 사업으로. 해경 전용이 아니고. 예, 다부처 사업으로 쏘게 되면 거기에 영상 자료를 30분에 하나씩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장비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년부터 지금 하고 내년이면 있습니다. 26년부터. 예, 26년부터. 새로운 위성을 발사해서 그 위성 자료를 분석할 거다. 예, 예. 그 위성 발사하고 그러는데 꽤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좀 시간은 좀 꽤 걸립니다. 기존에 다른 기관들이 쓰는 위성 사진을 받아 쓰는 거는 얘기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도 위성 사진을 사가지고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업 위성들한테. 예, 예. 그리고 꼭 사는 것만 해요. 우리 저 군 위성도 정보 위성도 많은데. 근데 이제 군사 정보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이상한데. 그거는 총리실에서 좀 챙겨 다른 부처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전담 인력은 몇 명 있어요? 지금 위성센터 인력은 한 44명 정도? 예,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부터 구축했어요? 조금 전에 차장이 보고드린 다부처 사업으로 위성은 아니 그 부처 위성 무슨 센터인지는 언제부터 만들었냐고요? 그 27년쯤이면 준공을 해서 그 가동을 할 내가 지금 예정- 묻는 거는 아까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그 위성 센터라고 하는 거 언제 만들었냐고요? 조직은 2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일부 상업용 그 위성을 자료를 2년 분석해서 저희가 전에서? 기술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고 있다. 일부는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주로는 위성이라는 게 연습 중이다. 위성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도 처음 해서 아직 시행착오를 많이 알겠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운항 단속 잘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통 그 차량도 지그재그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VTS에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배를 보면 배가 왔다 갔다 해요. 배도 이제 왔다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게 되면 하여튼 그것도 그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도 꽤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중국 불법 버선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 그 전재수 장관한테 내가 국무회의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예. 지금 이제 대응 방식을 주로는 이제는 퇴거, 저지 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대한 납포해라고 그때 예. 지시했는데 지금 예. 어때요? 저희가 지금 어제까지 지금 56척을 납포를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중국 어선도
질서가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응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조업을 하면 손해가 본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경계 넘어와 가지고 불법 조업하는 거 사실 잡으려면 저항도 심하고 예, 우리가 단속 역량도 그리 충분하지 않아서 그냥 다 도망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이제 단속 전담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법 어선들은 이제 쇠창살이나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지금 뭐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고 막 이러던데 그 포탄으로 쏴버리기는 좀 심한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제 무기 요새 충격 그 들이받는 그런 어선 저기 뭐야 그 단속 정도 있잖아요. 예, 예, 단속 전담 함정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 못 됐잖아요. 그거 아직 불법을 감행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예, 쇠창살 만들고 예, 예, 그다음에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그런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요.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항해 장비라고 있습니다. 레이더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조준해 가서 쏘게 되면 좀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예, 인명 손상은 안 생기게 예, 예, 통제 시스템을 예, 공격을 해서 예, 예, 어쨌든 이거를 한국 그 저기 저 해역에 들어가 가지고 불법 조업하면은 꼭 잡혀 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예. 벌금에다가 또 이 사람도 구류시키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무허가 저항할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속을 하고 있고요. 영해침범에 대해서도 구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되지. 그중에 선별적으로 하면 그 뭐 잡히는 게 재수 없으면 잡히는 거지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도 모아서 준다면서요 서로. 예, 네가 걸리면 우리 쫙 모아가지고 벌금 대신 같이 내주고 이런다면서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들었기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또 10척이 넘어와서 결국 한 척 잡히면 9척은 도망가면서 한 척 잡히면 그 돈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로 몰려와서 또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대통령 저희가 잠깐만. 그래서 예, 그런 게 예상이 되면 예. 이것도 나오긴 한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지. 예. 그 담보금 상향하는 부분은 해수부하고 관계기관은 협조를 해서요. 예.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 개정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에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그 어디 외국 어선이 와가지고 하도 그러길래 그 웬 여자 해양 해수부 장관인가 해군 장관인가가 몇 척을 격침을 시켜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안 오더라고.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지. 이거 언제 하루 종일 이 많은 인력이 매달려가 맨날 단속하고 있습니까?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초기에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나중에 고생이 좀 줄어들 거예요. 여기 사업 내용이 그런 것도 있네요. 무인 항공기 확대, 현재는 내년에 세대 운영하고 30년까지 10대로 올리겠다. 무인 항공기는 감시 무인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1,500톤에요. 이제 28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무인 항공기를? 그 무인 헬리콥터. 그걸로 뭐예요? 무인 헬리콥터라고요. 네, 저번에 제가 한번 가서 보긴 봤는데. 예, 조그만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걸로 뭘 하죠? 요거는 주로 이제 감시를 하는 장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저희 해수부 업무 보고 중에
해수부의 우리 어업 지도선에 요거를 신규로 그러니까 도입하겠다고 20페이지에 하는 있는 그 얘기인데 예, 예. 20페이지 그- 상단에 요거는 해수부의 어업 지도선에 요 무인 항공기를 탑재를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업 지도선에 네, 그렇습니다. 해경은 따로 저 자체 네. 세력을 갖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해수부는 그 와중에도 업무 준비를 워낙 잘하고 업무 수행도 잘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 누가 나왔어요? 예,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강용석입니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멀리 보려면 내가 네, 우리 강영석 공단 이사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해양환경관리를 담당하는데 해양 쓰레기에 대한 조사 수거 이런 예, 일을 예. 해요. 여기 보니까 자율운항 수상 로봇을 활용해서 사각지대 해양 쓰레기 150톤을 수거했다예요. 추진해 보겠다예요. 했습니다. 저희가 4군데 항만에 예, 자율운항 로봇 수거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시범 작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수상 로봇은 무인 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크기가 크진 않고요. 대통령 한 요만한 크기의 이제 그 배가 잘 못 들어가는 부유 쓰레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하려고 해저 쓰레기는 아니고 예, 예, 부유 쓰레기를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서해안 동해안은 뭐 모르겠는데 서해안 남해안은 쓰레기가 해안가에 질비하죠. 전 예, 예. 해양교통안전공단은 누가 나오셨어요? 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준석입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주된 업무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는 기관입니다. 뭔 활동?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는 예방 활동. 기관인데요. 실제로는 뭐 선박 검사라든가 여객선 운항 관리를 하고 있고 네. 또, 예, 본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국가 보조 항로 운영 현황 개선 상황 방향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여기는 국가 보조 항로 운영도 해요? 아닙니다. 저기 그 대통령님 국정 과제로 이제 국가 보조 항로가 현재는 선박 소유는 국가가 운영은 민간 기업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거를 네, 여기서 네. 저희가 이제 연구한다 거기. 현재 저희가 정책 결정 기관은 아니고요. 현재 해수부하고 그 기재부가 이 구체적인 부분 정책 연구를 한다 그 말인가요? 저희가 시행할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아, 운항 기반도 마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성 아, 분석 이거를-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서비스가 끊기면 안 되고요. 네. 선원들 고용 인수 인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좀 빨리 되면은 저희가 사전에 서비스가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각 도서에 전기 항로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민간 회사들이 그만둬 버리면 네네 그걸 공공에서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00개 항로 네. 중에 29개 항로가 국가보조 항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립해양박물관 예, 일적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장 김종혜입니다. 여기는 영도에 이런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연간 이용자는 얼마나 돼요? 연간 저희들 개관 초기에는 100만 명 이상 왔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줄어서 연평균 한 88만 명 정도가 오시고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예요? 저희들 무료 무료예요? 국립시설입니다. 그러면은 운영 예산은 어디서 와요? 운영 예산은
100% 정부 출연금에 의해서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89억. 예, 그렇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근데 뭐 이런 게 꽤 여러 개가 있던데 보니까. 자,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예, 국립 아, 여기 있습니다. 비슷한데 예, 여기는 뭐 하는데요? 예, 저희들은 과학자료 수집.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과학의 자료의 보존, 수집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양에 대한 소양을 정진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현우는 41명이고. 예. 예, 과학관도 뭔 시설을 운영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용자가 얼마쯤 돼요, 그러면? 예, 5년 전에 코로나 시국 때 개관했을 때는 미미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현재 올해는 41만 5천 명이 41만 다녀가셨습니다. 예. 여기도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니고. 예, 현재는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고 재원은 전부 국비. 예, 출연금으로 전액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네, 왼쪽입니다. 진흥원장 전조입니다. 여기는 R&D 과학기술 과제를 정책 수립. 네, 제 R&D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일종의 정부 위탁이에요? 네, 위탁해서 수산 관련 과학기술 연구하는 곳이다. 연구기관에 돈을 나눠주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전문 관리기관입니다. 평가- 직접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 평가를 하는 곳. 평가를 네, 한다. 예. 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발전연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액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군요. 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이희승입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네. 예, 여기에 극지연구소가 소속돼 있어요? 예, 부설연구소로 극지연구소,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실제 소재지는 어디예요? 예, 인천 저희 극지연구소 소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인천에? 소장님, 예. 예, 극지연구소장 신형철입니다. 인천 극지에 연수구에 가서 연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극지연구소 직원들은 극지에서 연구합니다. 극지연구소 본 연구소는 인천에 있고. 인천 연수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극지 어디 있어요? 남극의 기지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그럼 몇 명 가 있어요? 연 인원 기지마다 100여 명씩 여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가 100여 명? 아닙니다. 상주는 18명입니다. 18명이서? 각각 18명입니다. 계속 교대하면서 있는다. 네, 1년마다 한 번씩 교체합니다.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네. 1,300명. 그다음에 북극에는 어디 있어요? 북극에는 저희가 그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의 다산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스발바르 하나. 네, 그다음에 캐나다와 미국에도 북극 연구 관측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저희 연구소는 아라오노가 남극북을 오가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라오노는 세빙선이에요? 네, 세윙선입니다. 남극, 북극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남극에서 북극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한국에 들려서 가는데요. 남극에 내려가는데 한 달, 북극으로 올라가는데 2주 걸립니다. 6주. 예.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세대 세빙 연구선을 건조하려고 지난 7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보급도 하고 인원 교체도 하고. 네, 네. 거의 전기선 비슷하게 운영하는 거군요. 1년에 거의 300일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북극 항로 때문에 연구 과제가 추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김현태입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어디 축산부든가 농림축산부든가 거기에 그 낙동강 어족자원연구원인가가 있고 목포에 뭔 어족자원연구원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이거 왜 두 개가 똑같으냐 그랬더니 목포에 있는 거는 주로 바다 생물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여기 또 똑같은 해양 생물 자원이 바다 생물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두 개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은 네. 환경부 산하에 환경부 생물자원관 본원이 있고요. 네. 목포에 그 호남권 생물자원관, 그 다음에 상주에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예, 대통령님께서 지금 애매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이게 해양생물자원관 아니? 저희는 해양생물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관이고요. 대통령님께서 그 며칠 전에 보고받으신 기관은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담수, 그다음에 목포에 있는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섬 지역에 있는 생물자원을 수집, 보존하는 기관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는 이제 주로 해양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류는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해양동물 중에 또 척추동물, 아닌가? 어류는 또 국립해양수산과학원이 있습니다. 헷갈려. 그래서 해양동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해양식물, 미세조류 이런 것들에 대한 표본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수집해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중복되지 않는다. 분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분업, 나눠서 하는 거다. 하여튼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되네. 알겠습니다. 해양조사협회. 네, 저쪽에 있습니다. 네, 이건 명칭이 좀 독특해서 그런데 한국해양조사협회 협회라는 걸 보니까 회원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회원사가 있는 것 같이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법정 특수법인입니다.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법인으로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원사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회원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 그 명칭을 변경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하라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 위탁 사업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해양수산부 위탁 사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 해양정보 품질관리, 항해용 간행물 인쇄 공급, 그리고 해양조사 기반시설 유지관리, 그 해양조사 기술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대 관리 이런 거예요? 그 해양조사 기술자 수로 측량, 해도 제작 등의 국제 수로 기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자원공단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어디 계세요? 네, 수산자원공단 김종덕 여기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 한번 해줘보세요. 해양생물자원관, 나 아까 낙동강 무슨 그거하고 목포에 있는 뭐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구분을 아니 본인의 기관 업무인데. 저희는 그 수산자원공단은 우리 바닷속에 있는 수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산란장과 또 생태 환경을 관리하는 그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바다 생물의 수산생물에 대한 그러면 동물, 식물? 동식물 다 하고 있습니다. 동식물 다. 수산자원 개발 관리 뭐 이런 거요? 네, 그렇습니다. 생태계복원. 여기도 역시 국가 예산 100% 사업인가요? 기관인가요?
네, 국고 보조 사업과 국고 위탁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국가 있고 위탁 일부 사업? 지방 정부로부터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예. 대행 사업도 있고. 자, 어촌의항공단은 어촌의항 개발 관리하는 곳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주로는 재원이 어디서 와요? 저희가 정부하고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요. 정부 지자체. 100% 그 위탁 수수료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사업 수행 내용이 매우 고정적이겠네요. 안정적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진흥공사. 사장 안병일입니다. 해양산업 성장을 위해서 금융 지원을 한다. 해양수산연수원. 이거 연수원 원장입니다. 연수원은 연수원이에요? 예, 주로 하는 일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선원에 대한 교육 훈련, 두 번째는 국가 자격 검정, 세 번째는 신규 해기사 양성까지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이라고 하는 게 해기사 양성 기능 때문에 이름을 붙였나요? 예, 교육 훈련 양성. 부산 항만공사는 뭔 말인지 이해하겠고, 항만공사가 꽤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4개, 인천, 여수, 광양, 울산, 이렇게 4개라는 거예요? 항만의 물적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항만 시설의 관리 운영 및 항만 시설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예,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항만, 저는 그걸 잘 아직 모르겠던데, 항만 전체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공사가 이제 있는 거죠, 항만공사.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터미널별로 소유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만 시설의 소유권자는 저희 항만공사 또 민자 사업을 할 경우는 정부가 소유권자고요. 그 소유권을 받아서 예를 들면 30년이면 30년 전속해서 장비도 일부 투자하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운영사입니다. 터미널 운영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항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저희 부산신항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이 그런 구조로 소유는 형식적으로 항만공사 소유인데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원래는 운영권은 일종 운영 위탁 계약 같은 걸 해가지고 장기간 독점 운영한다. 그래서 임대계약 혹은 뭐 그것 좀 쪼개기도 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산항이 제일 문제가 이제 운영사가 많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원래 이제 정부가 재정이 그때 항만 시설 건설하는 게 긴급했는데 정부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민투법에 의한 민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사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쪼개서 일종의 쪼개져 있습니다. 임대를 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항 만드는 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해신항은 9개 선석을 한 운영사가 하게 있고요. 더 이상 운영사를 늘리지 않겠다. 몰아주자. 네, 그렇게 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항만에는 항만 노동자 조합이 4개 다 있죠. 예, 항운 노조가 있습니다. 예. 항운 노조는 대한민국 단일 노조예요? 단일 노조예요? 아니면 지역 노조예요? 그렇습니다. 항운 노조가 전국에 항운 노조가 있고요. 그 항운 노조 아래에 부산항 같은 경우 부산 항운 노조가 있는데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항운 노조는 클로즈드 샵이라 해가지고요. 다른 어떤 영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항만은 항만 특수하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05년도에 항운 노조 상용화 작업을 법으로 통해서 하면서 소속을 이제 운영사에 소속되게 하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력 공급 클로즈드 샵이고 주체로서 이 일을 하면 다 무조건 노조원 된다고 하는 게 유니언 샵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클로즈드 샵. 클로즈드 샵, 예, 오픈샵. 항운 대한민국 항운 근로자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외국도 그렇습니다.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클로즈 샵이 해 왔었습니다. 전 세계적 대세다 그 말이군요. 예. 한국 항로 표지 기술은 예, 원장 여기 있습니다. 왼쪽 끝단입니다. 여기도 정원수는 61명이고 예, 64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현원이 61명이다. 이것도 예산 재원은 뭐예요? 104억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한 82억, 저희 자체가 수입을 올리는 게 한 22억 정도 됩니다. 주로 위탁 사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탁. 예. 위탁 사업 어떤 거예요? 지금 그 포항에 소재한 국립등대 박물관도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부 소유의 등부표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등부표? 바다에 떠 있는 철 구조물인데요. 항로를 표시하거나 위험 수역을 표시하는 그 수리 항행 지원 시설입니다. 관리를 위탁받아 가지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수고 많으시고요. 해양경찰청은 아까 내가 웬만한 거 다 얘기한 것 같고 215페이지에 보면 연안 안전지킴이 해양재난구조대 활성화가 과제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안 안전지킴이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건가요? 예, 정확히 연안안전지킴이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아니 제가 말해 예. 언제 생겼나? 뭐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처음 공공근로 생겼어요? 예, 그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194명이 있습니다. 많지 않네요. 예. 저희가 파출소가 97개인데요. 파출소당 2명 정도. 예. 해양재난구조대는요? 해양구조대는 인원이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재난구조대, 예, 자원봉사단체로. 예, 자원봉사. 이것도 해양경찰서 단위로 예, 구축돼 있어요? 22개 지구대가 있고요. 경찰서 단위로 예, 조직이 돼 있습니다. 해경도 지구대가 있어요? 예, 파출소가 있습니다. 해경 파출소? 예, 예. 여기에 업무 중에 서해 구조물 순찰 정규화가 있네요. 예. 지금 이게 구조물 순찰하는 거 중국이 방해해요? 저희가 구조물까지 이렇게 순찰을 하고 옵니다. 지금. 순찰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예, 크게 현재까지는 지장은 없습니다. 네. 충돌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 네, 저는 뭐 궁금한 건 다 물어봤고요. 총리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차관님 여기 이 건물에 어린이집 잘 됐다면서요? 네? 아니 여기 지난번에 와 보니까 2층, 3층 어린이집 잘 좀 꾸미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은 네. 못했고요. 직장 어린이집으로? 네, 직접 특별히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생각해서 어린이집을 신경 써서 처음에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충분합니까? 예, 우선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세종하고 서울에 있다가 또 이게 부산으로 와서 혹시 여러 가지 뭐 교통, 소통, 업무하는 데 있어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업무 방식의 효율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간 초기에 옮긴 취지를 잘 살려서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개청식의 의미를 잘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오기 전에 그래서 업무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제일 자체적으로 마련을 이미 했고요. 조금 더 운영을 해 나가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 뭐 수장님들 하실 얘기 없어요? 긴 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힘들 텐데요. 우리 하지 PT는 할 말 없어요? 네, UAE 사업 같이 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뭔 사업?
UAE 사업. 피지컬 AI 항만 사업. 자동 AI 항만 사업. 네. 참 우리 하지PT 고향이 여기죠. 고향에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지 말고 여기 있죠, 그냥. 여기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래? 저도 부산 갈매기입니다. 그러세요? 네. 고향 오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그냥 올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요. 좋은데 고향에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좋아하시는데. 대통령님, 차관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말씀 나오는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네, 제가 그러세요. 정리를 좀 해드리고 한 가지 요청 사항이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물자원관 뭐 이렇게 좀 헷갈리다고 하셨는데 환경부는 생물자원관이 서천에 본관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민물 생물 담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주에 낙동강 그 생물자원관이 있고 목포에 거기는 이제 민물 하는 거고 목포에는 아마 섬에 있는 바다 어족 자원 관리인 것 같은데 아닌 것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아까 섬에 있는 생물 표본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고요. 해양 생물자원관은 짠물에 있는 생물. 그 물 밑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다 공공기관들이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저희 해수부 조직입니다. 이제 우리 요 부산에 기장에 본원이 있는데 거기는 먹는 물고기를 주로 연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있던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먹는 물고기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제 인공어초를 넣는다든지 바다숲을 조성한다든지 인공어초 사업을 예, 그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 하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구명조끼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연안의 바닷가에서 하는 분에 대한 구명조끼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직 의무화는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선을 타고 하시는 우리 어민들 부분은 그동안에는 의무가 안 돼 있습니다만 2인 이하 조그만 배들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화는 금년 10월에 의무화가 됐고요. 더 큰 배에 대한 의무화는 최근에 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6월부터는 모두 어선에 승선하신 분들은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꺼우면 아무래도 덜 입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얇은 거를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10만 벌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 부분 그 부분이 뭐 사고에 나더라도 이제 인명 구조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유엔 해양 총회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가서 유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만 해양수산부가 이거 주관을 하고요. 다른 나라는 보면 다 외교부에서 하는 외교 행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해양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건데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오늘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10개 부처 연합군으로 구성됐듯이 저희들 북극항로 유엔 해양총회 추진기획단도 여러 부처가 합한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서 해야 저희들 2년 반 후에 차질 없이 개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준비 기획단을 이렇게 우리 적어도 우리 북극항로 본부 수준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해양총회는 꽤 큰 국제 행사인데 어제 유치하느라고 했었고요. 그 행사 전문이시죠, 우리 총리. 제가 왠지 지금 눈을 이쪽으로 돌리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 시작할 때 본부처로 틀을 잡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일단 처음 시작해서 틀 잡는 작업을 조은실에서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본 국가적 행사로 잘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는 분 하세요? 공직자들은 이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던데 연습하셔야 됩니다. 적응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차관님이 할 얘기 다 했는 모양이죠? 없어요? 진짜 없는 모양인데? 너무 일하다 지쳐서 그러신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원만하게 일찍 끝났습니다. 긴 시간 내주셨고요. 하여튼 이게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처음이라서 다들 어색하고 그러겠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 좀 늦었어요. 제가 취임하고 최대한 빨리 그것도 각
부처 단위로 따로 나눠서 해보려고 마음만 먹고 있다가 이러고 못하고 이렇게 좀 몰아서 하게 됐는데 좀 늦었죠. 앞으로는 좀 자주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각 부처에서 업무 처리하다 보면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편하게 얘기하세요. 뒤에 가서 술 먹으면서 화내지 말고. 그냥 이것도 다 우리가 공무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잘해야죠, 기왕이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건데 자부심과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해수부 마지막 우리 부처 보고였는데 준비도 잘하시고 어쨌든 내가 취임한 이후에 6개월 동안 이사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애 많이 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와 토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